예,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지수는 강한 상승세를 2% 이상 가고 있는데요.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또 있는 거죠.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의 해설위원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뒤 코너에서는 누가 저렇게 샤프하신가 했더니 우리 사영관 차장님 저희 코너에서 이제 뵙게 됐고요. 네. 오늘 주제와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 나누기 전에 시장에 대한 생각부터 일단 최근에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강해서요. 미국은 네. 반등에 대한 좀 소위 이제 제한들을 시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강한 상승은? 글쎄요. 일단은 떨어지기는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항상 제가 이제 기술적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0주선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코스피는 120주선에 딱 닿고요. 코스닥은 깨지는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이거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기 무너지면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좀 미국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라크죠. 이라크 쪽에서 오펙 플러스 쪽으로 증산 요청을 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축유를 600만 배럴 정도를 방출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이 조금 먹히면서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강한 반등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꼭 지지받아야 될 자리 120주선을 3차례, 4차례씩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여전히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 같은 주요 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운송 장비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라던가 건설,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서 특히나 대선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쪽에서 플랫폼의 어떤 규제 부분의 완화라던가 주장해왔던 공약의 원자력, 원전 이런 쪽들, 건설 이런 쪽들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떤 부분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은 일단은 3월 16일 이후에 미국의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해나가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제가 아까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다 좀 우물거렸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반등이라는 얘기죠. 네, 결국 실탄을 좀 아껴라. 오늘 적어도 7, 8% 올라가는 거 흥분해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차장님도 조금 더 확인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해볼 만한 구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접근할 섹터를 좀 볼 텐데요.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저희가 나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 출범도 그렇고요. 거래 활성화, 건설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대감하고요. 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원전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에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트렌드는 분명히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재무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전부 다 대선의 어떤 결과와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설주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당선이 이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는 수순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이 좀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뒷받침이 될 거거든요. 각각 다 후보들이 한 250만 호 5년 동안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후보는 그게 민간 주도로 해서 한 20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또 걸었었죠. 그만큼 민간 주도로 해서 어떤 주택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또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원전 건설 관련주로도 같이 묶일 수가 있어요. 어떤 플랜트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같이 묶일 수가 있고요. 지금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디테일한 부분들 더 나오는 거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
대표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라던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스탠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지금 35층 룰 있던 것도 조금 해제가 서울시 공약에서 일단은 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온기가 들어오면서 아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코스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3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뭐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요.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대선 전에 기대감들은 사실 잘 반영을 못했다 건설주들이. 근데 이제 기대감을 좀 갖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층 아파트 규제에 대한 폐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 얘기는 건설주하고 이제 건자재가 더 중요합니까? 건설주가 중요합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정부 정책면이다 보니까 먼저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밑단까지 보시는 분들은 건자재 업종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해제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향후 20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세워놓고 그 밑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점점 더 보완이 되면서 나아갈 거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일단은 공급 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런 건설주들에 대해서 대선 한 5, 6일 전, 일주일 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때부터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은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이미 매수들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신호들을 줬다는 거죠. 네. 유가 상승은 사실 건설주에는 그리 악재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유가가 오르면 중동 쪽에서 발주라든지 이런 걸로 긍정적인데요. 다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 모든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건설주들도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노이즈가 있고요. 지난번에 HDC 현산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좀 불신의 노이즈도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 리스크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조금 불어왔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건자재 이런 부분들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좀 걸쳐 있는 사업군들이 몇몇 있었던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죠. 워낙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 좀 보이콧하면서 이쪽을 어떤 물량들을 대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한국 기업들도 동참을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로 봤을 때에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 안정세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노이즈들이 발생이 됐지만 결국에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얘기했습니다. 관심주 보겠습니다. 초반에 사실 초고층 아파트 규제 해제 이런 거 오르면서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뭐 삼목 에스폼 이런 종목인데요. 거푸집 만들. 가볍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건설주,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업을 차장님은 탑픽으로 보세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곳이 거의 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GS건설도 7%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해외 쪽의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국내 주택에 우리는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GS 자이라는 파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건설을 가장 먼저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지금 21년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 정비 시장에서 점유율 9%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곳이 8%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연간 10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된 부분들을 주택 사업으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은 수도권 정비라던가 도시개발 사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250만 호 민간 아까 주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호를 민간 주도로 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GS건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수익성 높은 주택 사업 위주로 사업군들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설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형 건설주 가운데서는 사실은 기업을 좀 다르게 얘기하시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면 뭐 최근에 대우건설의 새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요. 네. 대우건설에 대한 관심도 좀 높고 현대건설은 뭐 워낙 탑픽이고 사 차장님은 GS건설을 건설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인데요. 이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이제 나비 효과로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국내 정책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원전 관련주 주목해야 되는 이유,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정책에는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약들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내놨습니다. 완전히 이제 폐지하겠다. 그전의 입장들을 폐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의 발전 단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기존의 화석 연료나 원자력 정도의 발전 단가까지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 정책이 나오는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인 글로벌 어떤 에너지 대란 사태를 봤을 때는 원전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그래도 최소 한 5년 이상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워낙에 발전 단가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전은 이런 대선 이슈에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인 이슈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관련주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원전 관련주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글쎄요. 일단은 너무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바로바로 이제 따라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폭으로 갭이 뜬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갭이 좀 크게 뜬 종목들은 약간은 시총이 크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테마성이고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에는 좀 유효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은 단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따가 말씀드린 좀 탑픽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사업군들을 굉장히 잘 꾸려나갈 어떤 한전, KPS,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까지는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건설이나 원전은 뭐 1박 2일짜리 테마는 아닙니다. 분명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살만한 시간들을 충분히 줄 거예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는 관심 종목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저는 한전 기술을 좀 꼽고 싶어요. 네. 이게 이 기업은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 설계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세부적인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 단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맞춰질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원전을 신규로 건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처럼 수명이 40년에서 60년인 것들을 80년까지 보수하면서 늘려서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전기술이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원자로 원전 종합 설계 수행이 가능한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신사업 부문의 비중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PER, 전통적으로 낮게 받아오던 PER을 올려줄 수 있는,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풍력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어떤 수주 부분, 늘어나는 부분, 사업 부문에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에 고 PER을 받을 수 있는, 고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관련된 두 가지 테마에서요. 관심 종목을 한 종목씩 봤는데 가격 전략만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건설주 가운데 먼저 말씀하신 GS건설은 목표 가격 전략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네, 일단은 65,000원 정도권으로 네. 저는 가격선을 잡고 싶고요. 네. 향후에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들 보면서 추가적인 상향의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가는 오늘 7% 올라서 46,000원 수준인데요. 65,000원 정도 잡으셨고요. 한정기술은요? 네, 한정기술도 조금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14만 원 정도로 봤고요. 이것도 향후에 어떤 원전의 신규 건설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도 밸류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기술은 지금 92,000원 조금 못 미치는데 14만 원까지 보셨으니까 꽤 네. 높게 보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보다는 네, 그건 아니죠. 긴 흐름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잡으신 겁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사연관의 노이즈 엑스팩트라는 카테고리로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